안녕하십니까. 뉴스 피만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6편 노인나라 한국 미래재정은 미국보다 심각, 비트코인은 필수?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세상, 붕괴되는 한국 인구수.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존재하죠. 그래서 국민이 일해서 번 돈이 소득세, 국민이 법인을 만들어 번 돈이 법인세, 국민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게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국가 유지에 가장 중요한 건 인구수입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이미 938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수의 17%죠. 거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직전인데요. 한국인 기대수명은 83.6년. 상당히 이제 오래 사는 편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볼 때. 고령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건 사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지금 55살인 사람은 10년 뒤에 반드시 65살이 됩니다. 한국의 대표 연령 출생 현황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요. 1960년생은 110만 명이 태어났죠. 그런데 맨 밑에 있는 2020년생은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무려 마이너스 75%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존재하는데 110만 명 태어나던 인구수가 27만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세금 낼 사람이 완전히 급감한 거죠. 그래서 저출산이 이미 20년 전부터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되게 지금 대책이 없는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5년 전인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합계 출산율이 0.7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죠. 그 누구도 이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 이런 어이없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나니까 합계 출산율이 0.7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실 연금개혁해법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10년 누적으로 한번 1960년대생부터 2010년대생을 살펴보면요. 1960년대생, 이 10년 모아놓은 누적 출생아 수는 1054만 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생 413만 명이죠. 거의 600만 명 이상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제도 붕괴 위기를 굉장히 단순화하면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그냥 굉장히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60년대생인 1054만 명을 00년대생 497만 명이 부양하는 꼴이 되는 거고 70년대생인 898만 명을 2010년대생인 413만 명이 부양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수인데 이미 현재 938만 명인데 여기에 60년대생 1054만 명을 더하고 70년대생 898만 명을 더하면요. 20년 뒤에 65세 이상 인구는 대략 3천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한 60% 가까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20년 뒤에 닥치게 되는데요. 연금 파국까지 남은 시간은 2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금 파국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당장. 하지만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보험료를 더 내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정치인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표가 박살나기 때문이죠.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 해답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을 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죠. 이게 그나마 현실적이긴 한데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고 청년 취업난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번을 선택한다고 해도 1번을 병행해야지 2번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상당히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빨리 해법을 찾지 못하면 먼 미래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미래에 정부가 돈이 있을까요? 굉장히 암울한 한국의 미래 재정이 예상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건강보험료 급증은 이미 정해진 미래예요. 지금 앞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더 심각하죠.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을 살펴보면요. 진료비가 드디어 2020년 기준으로 102조 원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된 거죠. 건강보험료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율의 75%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실제로 본인 부담금은 25%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102조 원 중에 노인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무려 44조 원, 43%를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노인 인구 비중은 1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이 진료비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노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20년 뒤 진료비는 대충 계산했을 때 현재 100조 원인데 노인 인구가 938만 명. 20년 뒤 노인 인구 수가 대충 3천만 명이 되면요. 20년 뒤 진료비는 연간 300조 원이 될지 400조 원이 될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료율이 이미 급여의 7%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급여를 1,000만 원 받으면 이미 70만 원? 이 정도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죠. 미래에는 이걸 10%까지 높여서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까지는 낼 수 있겠지만 이걸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미래에는 이것도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미래에 정부가 돈이 있겠느냐, 이런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도 문제인데요, 아직 진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의 문제는 재정 투입이 100%라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요, 그래도 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단지 적게 걷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게 부족해서 적자가 확정돼 있을 뿐이지 아직 적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걷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을 걷어주니까 완전 다행인데요, 기초연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건 100% 정부 재정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은 돈으로 100% 이걸 커버를 하는데요,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는데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규모는요,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이 20조 원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2023년에 665만 명이었던 수급 대상자는 2027년 4년 뒤에는 무려 152만 명이 증가한 817만 명이 됩니다. 20년 뒤에 기초연금 대충 계산하면요, 되게 뻔합니다. 대략 65세 이상 인구 3천만 명이라 치고 70% 곱하면 2천만 명 되니까요, 2천만 명이 대략 30만 원, 뭐 요것보다 더 올라갈 거지만 30만 명 곱해서 12개월 하면요, 대략 연간 예산이 70조 원이니까 지금 예산이 20조 원인데 20년 뒤에 70조 원이면 50조 원 늘어나는 거죠, 연간 예산이. 그렇다면은 현재 한국의 관리재정 수지가 흑자냐? 흑자가 아닌 거죠. 이미 한국의 관리재정 수지는 2022년 기준으로 국가 총수입이 618조인데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117조 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근거리, 2027년까지의 근거리 미래관리재정 수지 전망하면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는 걸로 좀 낙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전망대로라면은 GDP 대비 적자율이 3%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아주 좋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죠. 당장 2023년만 해도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낙관적인 관리재정 수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2027년이고 2040년쯤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은 세금을 지금 막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한국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요 국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살펴보면요, 한국이 2020년에 마이너스 5.8%, 이거 관리재정 수지로 넣어도 마이너스 5.8%로 영국 마이너스 13%, 미국 마이너스 14% 이런 거랑 비교해봐도 훨씬 양호한 상황이고, 2020년으로 와도 일본이 마이너스 7.8%, 영국이 6.3인데 비해서 한국은 마이너스 5.4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한국 미래재정이 적자인 이유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출산, 인구 고령화 따른 구조적 문제인 거죠. 한국 국가부채는 위험한 상황일까요? 한국 국가부채는 지금 드디어 2022년에 1033조 원을 돌파를 했죠. 근데 아직은 양호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채 조달금리가 2021년에 1.79%였는데 지금 금리가 급등하면서 2022년에는 3.17%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곱해버리면요, 연간 이자만 31조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2023년에 금리도 높아졌거든요. 그럼 국채 이자로만도 재정이 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로벌로 비교했을 때 당장은 한국의 부채 비율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일본이 무려 261%, 이탈리아가 145%, 미국이 122%인데 비해 한국은 50%에 불과한 거죠. 한국은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뒤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2027년 국가부채 전망도 1,417조 원인데 53%, 굉장히 양호하지만 20년 뒤에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장기 재정 전망이 위험한데 과연 해법이 있을까요? 이 해법은 재정 적자 파국을 피할 두 가지 해법이 있죠. 첫 번째는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죠.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인데,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한국 국민 정서상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세상이 올 20년 뒤에 한국은 재정 적자 파국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재정 적자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미국의 연방수 정부 재정 수지 적자도 사실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정말 심각했거든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무려 마이너스 14.9%, 어마어마했는데요. 근데 2020년에 정부 살림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재정 적자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수입이 4,104조 원인데 지출이 7,860조 원, 재정 적자가 무려 마이너스 3,756조 원입니다. 이게 그냥 5년 평균 환율 1,200원으로 곱했을 때 이 수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연봉으로 대충 계산하면요, 연봉을 1억 받은 사람이 생활비를 1억 9천만 원 쓰는 꼴이죠. 그래서 가계부상 연간 적자가 마이너스 9천만 원이 매년 발생하는 거고, 이 9천만 원만큼은 무조건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 들어서 미국 정부 살림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마이너스 90%였던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28%, 수입도 늘고 지출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GDP 부채 비율이 2020년에 정점을 찍었죠. 128%. 근데 2022년엔 123%로 많이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재정 현황의 결론은요.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 대위기를 맞았고 지금도 여전히 재정 적자이긴 하지만 안정화가 됐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일본 부채 비율 261%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다면은 2020년에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이 재정 적자와 비트코인은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망하진 않겠죠. 그러나 화폐 가치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거고 이 화폐 가치 하락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높게 나오는 거고요. 2020년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요. 4년마다 오는 2020년 5월에 반감기 영향이 가장 컸지만 두 번째 이유는 주요국, 특히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한 영향도 컸죠. 그래서 금의 뒷받침이 없는 법정화폐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마구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대중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주류였다면 2020년에 각국 정부의 화폐 인쇄, 화폐 남발을 목격한 이후에는 정부의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니얼 퍼거스는 초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포퓰리즘 성향을 지적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고 비트코인의 최초 설계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설계 의도 자체가 화폐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미래 재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비트코인 7편에서는요. 중앙은행이 금 사면 금 오를까? 차라리 비트코인 이런 주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